학교에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이거를 이제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안 떠는 사람인데 이거를 한 3일 전부터 지금 굉장히 떨면서 후배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왔고 지금도 제가 진짜 굉장히 요즘 많은 특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요청을 받았을 때 왜 저한테 이런 강의를 요청을 하셨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은 있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그 발제자분들의 이제 너무 훌륭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무의 베이스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창조의 현장에서 어떤 기획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법률적인 부분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혹은 3D 프린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거를 기획자들이 어떻게 해석해서 이제 실제로 전시나 혹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가장 많은 고민들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고민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선생님, 법학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지점들을 그냥 오늘 편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 짓기, 창조자와 창조자들 사이에서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요. 사실은 2013년에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협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미술신에서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활발해졌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어떤 창조자라는 어떤 1인의 어떤 예를 정말 굉장히 올드한 버전인데 어떤 천재성의 신화에서 비롯된 예술가의 어떤 프랙티스가 실천들에서 그 어떤 전시나 혹은 그런 비평적 담론들이 이루어졌다면 그 2013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그 협업의 모델들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이나 다른 타 영역에서 다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모델들이 미술의 현대미술의 영역에서 많이 이제 흡수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커미션 제작이라던가 혹은 여러 형태의 어떤 전시나 어떤 아트 생산물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질들이 갑자기 확연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큐레이터지만 그럼 큐레이터라면 기존의 어떤 작가의 작품을 해석하고 그걸 비판적으로 만들고 시대와 어떤 대중들 사이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큐레이터의 모델 자체가 매개자거나 혹은 가끔은 프로듀서가 되거나 또 더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고 반대로 아티스트는 기획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럼 제 이름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저는 사실 미술관에 속한 큐레이터가 아니거든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 이름은 그럼 무엇이 돼야 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져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해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되게 민감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 그 민감한 부분이 거기에서 어떤 발생하는 소유권의 문제 그리고 저작권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그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의 어떤 재산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까지 되게 민감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기획자에서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법률 자문이나 혹은 가끔 뭐 로스쿨 교수님들이랑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럼 제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창조자라는 건 어떤 1인 개인의 어떤 창조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협업의 시대가 왔고 그건 이미 또 지나가는 창조자들이라는 집단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조금 제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박경민이고요. 제 앞에 이제 흔히 저런 타이틀이 붙어요. 전시 기획자라거나 큐레이터라거나 디렉터라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업들이랑 일을 할 때는 제가 가끔 컨설팅 회사랑도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랑 일했을 때는 주로 디렉터라는 별명으로 불러주시고요. 이제 가끔 제가 어디 글을 쓸 때는 이제 미술 비평가라고 이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름 포지셔닝부터가 이제 제가 원한다기보다는 어떤 상대방이 원하는 어떤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물론 당연히 기획 베이스의 일을 하지만 어떤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혹은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컴퍼니와 디자이너, 컴퍼니와 아티스트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중재하고 연결하는 사람, 커넥터가 되기도 하고 매개자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기업이랑 커미션업으로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제가 기획자지만 그냥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의 작품에 대한 다 아이디어를 그냥 아예 내고 거기에 맞는 작가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딱 한 번 어떤 작가님이 경리 씨를 아티스트로 이름을 넣어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때 너무 기뻤는데 또 그때부터도 많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그럼 아티스트라면은 그럼 저는 사실 아티스트의 자리에 더 가까이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약간 배제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법률가로 제가 법률가의 역할을 한다고 여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뭐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PS-1 전시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 전시에서 실제로 파생된 계약서가 약 300건이었는데 거기에는 뭐 작품 매매 계약서, 대여 계약서, 제2차 상품 이용권, 실제적으로 뭐 2차 상품이 파생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1차적으로 뭐 페인팅의 작품에 관해서는 너무 소유권이 심플해요. 근데 사진만 하더라도 너무 복잡해지고 거기에 일단 아이디어가 관여된 사람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지드래곤이 있고 또 작가들이 있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의 개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그런 문제 그리고 뭐 너무나 많은 어떤 계약서들의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물론 뭐 YG에 계신 법률가분들도 그런 저작권이라던가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많이 다루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해가 빨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시대에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점을 사실 읽어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초안을 제가 쓰고 그걸 이제 법률 검토를 계속 받아가면서 이제 완성해 나갔었고 그때 정말 제가 스스로 막 거의 한국에는 거의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외국의 그런 법률 어떤 표준 계약서나 샘플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지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런 오히려 반대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판례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이제 로스쿨을 가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3년에 제가 이제 아르코 미술관에 이제 기획 공모 전시를 이제 응모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제가 혼자 한 기획은 아니고요. 저랑 이제 조주율이라는 분이랑 같이 2인이서 전시 기획을 했었고 그때 이제 저희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는 사실 2013년 이전에는 뭐 어떤 작가의 개인전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 기획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작가들이 대부분 그냥 혼자 참여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013년 이전에 그러니까 한 2012년, 11년 이때쯤에 유달리 어떤 원래 작업을 하면서도 팀으로 이루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사실 기획자들끼리도 협업을 하면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안 싸우고 이 결과를 A부터 Z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 결과물에 대해서 그들 사이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조건 컨디션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고 또 세 번째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함께 공유하지 않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유형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물리적 거리에서 주로 순전히 아이디어만을 이용해서 이메일이나 혹은 뭐 영상통화 이런 걸로 주로 대화를 하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그럼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한테만 이게 저작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아이디어 자체를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유형의 결과물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가 그런 어떤 뭐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그런 어떤 큐레이토리얼적인 실천적인 그런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작품들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0몇 개의 팀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 다양한 뭐 협업의 모델이 있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엑소네모라는 일본의 그 부부팀이었어요. 근데 이 협업의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찾아보다가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협업의 모델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부부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소위 어떤 재산권을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민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부라는 어떤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영속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나름의 어떤 씁쓸한 결론을 이때는 얻었었는데 근데 이 엑소네모 이 부부 커플이 되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게 그 세계 3대 미디어 아트 센터 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아이캠이라는 곳인데 이 원천 기술 자체는 그 뭐죠? 그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기술 있잖아요. 그 오픈 이렇게 식물 인간들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눈으로 이렇게 깜빡깜빡이면서 그 글자나 이런 걸 타이핑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사실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기술을 활용해서 와이캠에서 이 미디어 아티스트한테 어떤 아트웍을 만들어 보라고 커미션 제작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작품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기술 자체는 엑소네모라는 팀은 전혀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냥 이 오픈소스로 열려있는 그런 기술들만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이 작품을 만든 거죠. 근데 이 작품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실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 실현은 그 작품 자체는 또 와이캠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작품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가지고 오려면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 과정 어떤 그 작품을 제작하는 그 과정 영상만을 틀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앉아 있지만 그 눈을 쫓아가는 그 인식을 쫓아가는 기술을 통해서 그 컴퓨터 카메라들로 이용해서 그냥 전 도시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전시를 지금이야 이런 개념들이 되게 익숙하지만 이 처음에 전시를 했을 때 실물은 와이캠의 소유고 이 프로세스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그런 너무나 복잡한 그런 관계들을 한국어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영어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처음에는 진짜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어떤 최종 완성품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사실 되게 많은 어떤 그 협의가 사전에 사실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베타뷰로라는 팀인데요. 이 사람들은 한 명은 디자이너고 한 명은 백수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사회적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경영 컨설턴트인데 이제 영국에서 당시에 약간 디자인 스튜디오 겸 컨설팅 겸 사회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 어떤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분들은 다 영국에서 있진 않아요. 한 분은 함부르크에 있고 한 분은 뉴욕에 있고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고 있어요. 되게 자유롭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냥 이런 사무실이 존재하지가 않는데 어떤 가상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역할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되게 굉장히 무브먼트에 가깝지만 어떤 디자인이 그 가운데서 결과물로 나오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럼 저희는 디자이너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가, 사회운동가로 규정을 해야 되는가, 정말 아니면 어떤 뭐 이런 분들 하는 활동이 미혼모를 위한 뭐 경제적 자립을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무브먼트 뭐 그런 경제적 그런 소스를 만들어주고 기반을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들인데 이게 무조건 디자인적인 결과물로 나와요. 굉장히 예쁜 어떤 브랜드라던가 뭐 그런 것들로 나오는 형태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저희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명하고 한두 번 잘 만나진 않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메일로만 어떤 물리적인 어떤 회의가 없이 그냥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어떤 아티스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라는 개념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인민미술관에서는 탁월한 협업자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서도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만들었던 어떤 그 작품을 제작한 그 장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또 전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작자, 그러니까 이면에 있는 것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협업의 그 네트워킹 시스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은 관심들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던 전시였는데 이제 이 피스-1 전시를 할 때 사실은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질문은
뭐였냐면 지드래곤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인증샷을 하나 가지고 올까 하다가 너무 제 스스로가 보호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말 지드래곤을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의 이면은 사실 되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디가 정말 작가로서 참여를 했냐는 의미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질문이 역시 그거였어요. 그럼 지디가 작가인가요? 그림을 실제로 그렸나요? 화가인가요? 큐레이터인가요? 그 뮤즈인가요? 지디가 거기서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요? 이제 그런 질문들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도록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서 마지막에 이제 타이틀을 놓잖아요. 근데 이제 지드래곤은 그러니까 뭐 저야 큐레이터라는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이제 YG 내부에서 너무 많은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지디를 아티스트라고 해야 되나? 뭐 치프 디렉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디렉터는 미술관 관장님이 디렉터인데 지드래곤이 디렉터로 들어가면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뭐 예를 들면 프로듀서인가? 근데 프로듀서는 또 양현석 회장님이 프로듀서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사실 근데 지드래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되게 많은 많은 이제 관여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초기에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 전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2년 전부터 저희가 작가 리서치를 국내외 막론하고 거의 한 200에서 300명 정도 작가 리서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저희가 특정한 주제를 맞춰서 그 작가의 작업들을 다 리서치를 하나하나 하면서 초점을 좀 맞춰 나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디자인 디렉터, 사실 이번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오디너리 피플이라는 젊은 디자인 그룹이 디자인을 했었는데 저희가 디자인 그룹을 선정하면서도 거의 한 100개 정도 없는 제가 디자인 업체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외 토탈 한 100개 정도 되는 리스트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번 전시에 맞는 컨셉을 어떤 디자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 예산 버짓도 맞아야 되고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도 그 기준을 같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진짜 그 모든 과정이 다 뭐 필름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과정을 진짜 다 함께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추려 나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어떤 작가들이랑 어떻게 협업할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1차적으로는 작가들이 아이디어를 내지만 또 그 과정에서 또 지디가 직접 참여를 하고 어떤 지디가 영감을 주는 거죠. 그때는 이제 뮤즈로서 내가 이런 어떤 고민이 있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큐레이터니까 이 피스-1 전시가 어떤 한 개인을 신화시키기 위한 사실 전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대미술에서 1970년대에 장 보들리아르가 이제 시뮬라크르의 세계를 예언을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사실 그 가장 어떤 그 핵심, 우리가 막 미디어를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되게 공격을 하는데 그 미디어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펙타클, 환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지드래곤이라는 어떤 문화적 아이콘은 어떤 생각을, 개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럼 지드래곤이라는 아이콘한테 열광하는 어떤 뭐 한국 내지는 어떤 아시아의 어떤 그 시대적 욕망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작가들이랑 그 지드래곤이랑 이렇게 핑퐁 게임 하듯이 사실 주고받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작가들이 뭐 비주얼적으로 사실 굉장히 훌륭한 작가들인데 그 이면을 보면 대부분 미디어 사회에 대한 어떤 뭐 비판이든 혹은 뭐 그걸 수용하는 입장이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미디어에 대한 작업들을 해왔던 작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권우상 작가님의 작품이 사실은 원래는 무제였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게 이제 JTBC에 소개될 때는 제가 그냥 이름이 비워진 자리라고 부제를 그냥 제가 설명하기 쉽게 그냥 임의로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름인 줄 알고 이제 소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이름 자체가 그냥 뭐랄까 너무 이 전시에 대한 모든 걸 설명해주는 어떤 제목의 부제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호상 선생님의 작품 자체는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 쉬운 사진 조각의 형태인데 1차적으로 사실 이거 권호상 선생님이 거의 만들진 않으세요. 기본적인 개념을 만드시고 거의 어시스턴트들이 다 만들고, 또 두 번째는 저기에 있는 이미지들, 그러니까 저게 다 사진 조각의 형태인데 저 사진 이미지들을 인터넷에서 지드래곤이라고 이름을 치면 나오는 그 수만 개의 이미지들을 다 출력해서 그걸로 하나의 어떤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울이라는 어떤 텅 빈 공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반사하는 어떤
그 형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를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나름 되게 어려운 작품이었는데 이제 네, 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동시대에서 그러니까 많은 작가, 그러니까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큐레이터라고 불리는 사람들,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디자이너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아까 뭐 현박 선생님도 어떤 얘기로 자기 자신을 이제 규정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딱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어떤 창작의 개념들 자체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건 이제 손동현 선생님의 저희 이번에 P-1 때 이제 했던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힙합의 연대기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때 이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사실은 저는 이 작품을 만들 때까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그러니까 초상을 예술작품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그러니까 차용이라는 그 단어를 그냥 쉽게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이제 YG 법률팀에서 이거를 도록에 싣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록으로 싣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엽서로 제작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소송을 걸거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정해진 판례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예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냥 산업적으로 아예 그냥 도록에서 빼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다고 저한테 와서 정말 이제 격렬한 논쟁 끝에 그냥 나중에는 이제 결국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 이미지 없는 저 아이 하나 두 분만 그냥 도록에 실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1988년에 그 막 굉장히 유명한 제프 쿤스라는 아티스트가 이제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되게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마이클 잭슨이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걸지도 않았지만 그냥 이때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술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용인을 해주자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복잡한 지점은 제가 그래서 이 사례를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더 한 가지 복잡한 지점은 이거는 지드래곤과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 작품들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일차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뭐 사실은 제가 뭐 알 수 없는 단계의 일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되게 많은 지점들 속에서 그럼 제가 너무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징검다리처럼 찾아나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법을 다루시는 분들 혹은 어떤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수백 종의 이제 계약서가 나오는 그 나중에 그게 이제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그걸 되게 연구를 오히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창작의 개념이 어떤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마치 공연 크레딧이나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수많은 작가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냥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3D 프린팅 그런 작업 가운데서도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 엔딩 크레딧처럼 이제 제작자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만드는 모든 전시에서도 어떤 하나의 그냥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진짜 크레딧처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저는 또 다시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큐레이터인가? 아니면 아티스트인가? 혹은 디자이너인가? 혹은 어떤 메이커인가? 막 진짜 어떤 이름으로 제가 불려져야 되는가? 그리고 결국은 제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가가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